안녕하세요. 제주도 하루여행 코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희 선생님의 자취를 따라서 제주도 서남 쪽에 있는 추사관과 안덕계곡으로 가볼게요.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 오늘은 쾌척해졌어요. 어, 저는 어제부터 오늘 강의를 할 김정희 선생님의 자료들을 어, 다시 찾아봤어요. 그런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까 빗소리를 들으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배지였던 선생님의 그 시간과 뭔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깊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어제 따라 전화도 한 통화 거의 안 받고 어쩌다 문자를 받는데 그걸 접고 그냥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다녀왔던 그 세안도 연결되는 전시라든지, 추사관 몇 번 다녀왔었는데, 그때 찍어놨던 자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데, 뭐라 그럴까요? 볼수록 기운이 몸으로 스며들면서, 한 번씩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제 바람도 세기는 했지만 그러다가도 또 한순간엔 멀미가 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아, 그 사람 향기라고 할까요? 야, 정말 사람 대단하구나. 이게 사람이지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또 이렇게 스며들면서 환해지기도 하고 참 오늘과 어제 날씨만큼이나 제 감정이 좀 그랬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랬다지요. 오직 하나씩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뿐이다. 라고. 그, 문화의 힘이라는 이 단어가, 어, 뭐라 그럴까요? 어렴풋이나마 좀 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지,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사람의 향기지. 뭐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김 교수님 그 말씀이 오래전에 알았었는데 새삼스럽게 이 강의 준비를 하다가 떠올라갖고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추석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잠시 최근 제가 꽂혀있는 사람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입니다. 유니온 약품의 대표이신 안병광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들 혹시 대원군 별장이었던 석파정 가보신 적 있어요? 석파정 옆에 붙어 있는, 같이 있는 서울미술관도 있죠. 서울미술관에서 석파정 그곳이 바로 이 안병강 선생님의 꿈과 삶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사업가가 아닌 그 콜렉터로서의 안병광 씨겠죠. 안병광 씨는 참 멋진 콜렉터인 것 같습니다. 그 10여 년 전에 미술관을 오픈을 하면서 한 그 인사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미술관이 결코 부자들의 놀이터나 수준 높은 미술 애호가만 드나드는 살롱으로 머물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다짐의 말이었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미술관 하면은 정말 우리 범인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작품들이 거래가 오고 가는 곳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작품들이 오고 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안병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 콜렉터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본인은 정말 그림이 좋아서 돈을 벌면은 그것에 맞춰서, 어, 거의 다 그림에 투자를 하듯이 작품을 사는데 그렇게 작품을 사고 나면은
엄청난 금액의 작품을 사게 되면은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이거 황소 이게 35억 정도에 샀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또 세무조사를 받고 이게 컬렉터를 리베이트로만 자꾸 해석하려는 그 시선이 참 안타깝다고 하면서 그러느나 문화 강국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어딘가에서 토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10주년 전시를 진행 중이라서 그 전시장에 제가 얼마 전에 세 번째 다녀왔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10분 안팎의 거리라서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이렇게 짬을 내서 좀 가게 됐었는데요. 전시를 보고 석화정을 산책하면서 한 사람의 꿈이 이렇게 현실화되어 간다고 할까요? 그게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졌어요. 참, 멋진 삶이다. 멋있더라고요. 그 안회장도 처음부터 그렇게 그림에 그 식견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초창기 시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 황소 그림에 대한 에피소드인데요. 어, 그러니까 2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사게 된 것이, 폭우를 피해서 어느 그 영업사원이었었는데, 이렇게 직장,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갖고, 그걸 피해서 액자집에 그 처마 밑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액자 가게 처마 밑에서, 그 유리창 너머, 쇼윈도 너머에 비치는 그 황소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황소 그림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역동적인 기운에 이렇게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어,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림을 사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은 당연히 사진으로 된 인쇄물이었는데 얼마냐고 했더니 10,000원이라고 했는데 호주머니에 9,000원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흥정을 해서 7,000원에 사갖고 왔는데 본인 얘기가 그거였어요. 인쇄물이든 원하든 그거 식별할 힘도 없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강렬한 기운 그것이 작품 자기를 끌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인쇄물을 사들고 와서 자기가 그런 느낌을 설명을 하면서 와이프한테 나중에 내가 이 원화를 사주겠노라 호언장담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후 결국 원화를 구입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이걸 안 사려고 막 전화기도 꺼놓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작품에 끌려서 자기가 사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콜렉터가 되는 거구나. 돈이 있다고 다 콜렉터가 되는 건 아니고, 돈이 없다고 콜렉터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강렬하게 끌려지는 것에 모든 것에 가치는 이류를 둘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리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콜렉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 양반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잠깐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콜렉터로서의 그 자질도 능력도 없고 그냥 감상자로서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자기가 컬렉터로서 계속 살아남은 이유를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결국 이것을 모두와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짧게 얘기하는데 비즈니스는 전쟁이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전쟁 속에서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림들 덕분이었다. 그림을 보면서 자기 영혼이 어, 그 행복할 수 있었고 지켜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때 작품을 볼 때 작품 자체
이렇게 황소 그림을 살 때는 사실은 이중섭이라는 사람도 몰랐고 이중섭 선생님의 황소라는 거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작가가 누군지도 몰랐고 원화인지 복사본인지도 모르고 다만 그 기운에 내가 확 끌렸던 그 기운으로 샀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니 이중섭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중섭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어, 그렇게 작품 자체가 끄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어느 정도 작품의 마음이 끌릴 때 그 작품보다는 작가의 삶을 작가를 보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품이 아니라 작가를 보고 콜렉터를 하기도 한다는 그 말에 저는 감상자인 저로서는 어, 맞아. 나도 그럴 때가 있지라고,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졌습니다. 그림을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작품은, 음, 그냥 결과일 뿐이고, 그 예술하는 행위 속에 녹아든 작가들의 삶이 뭉쳐서 결정체로서 꽃처럼 그 사람의 삶의 꽃처럼 피어나는 게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꽃이라 표현했으니까 작품에서 나오는 기운을 향기라고 한다면 바로 그 향기를 통해서 영혼이 서로 그 교감이 되고 거기에서 내 영혼이 그러니까 소생되는 느낌이 들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저도 그런 체험이 늘어날수록 자꾸 작품을 더 보게 되는데요. 물론 모든 작품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뭐 비싸다고 해도 전혀 저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은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첫눈에 그냥 확 빠질 때도 있고 또 대개는 사실 저는 대개 이제 어떤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연이어서 이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그 작가의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작품에 스며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교감이 느껴지고 감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품이 감동이 뒤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도 결국 모든 사람과의 인연이 있듯이 작품도 각자의 인연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추사 김정일 선생님의 살펴볼 건데, 김정은 선생님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우리는 뭐 당연히 세안도를 먼저 떠올리게 될 텐데, 김정은 선생님 세안도가 국보 180호인데, 세안도 아시죠? 추사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추사를 굉장히 사랑하는 아주 그 각별함이 있는 그 유홍준 선생, 문화재청장 하셨던 그 유홍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 치고 추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추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문 것 같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추사를 모른다고는 안 할게, 알지, 김정희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이름도 익숙하고 세안도라는 것도 뭐 교과서에서도 보고 어쨌든 젊은 시절부터 그림 언저리에 미술계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으니까 세안도도 이래저래 몇 번 봤고 그래서 익숙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세안도를 몰랐다라는 것을 요번에 알았어요. 저는 2001년 지난 21년 1월 달인가 그때 제가 이 전시장에 갔어야 비로소 내가 진짜 세안도로를 잘 모르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역으로. 그만큼 익숙하기는 하지만 왜 모르느냐면 어 뭐라 그럴까? 제가 어, 그 추사야 선생의 삶의 깊이를
헤아릴 안목도 부족하고 한자를 해석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김정일 선생님이 살아 당시에 어떤 역사적 그 시대 상황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느끼는 감상이었어야지 되는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와 닿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세안도가 저한테 각별하게 다시 다가왔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거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제 스스로 느낀 것은 아주 특별한 어떤 다른 측면이 있다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그거였고, 집중해서 세안도를 해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다 보니깐 이렇게 '아 정말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참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자주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제 쪼끔 어설프나마 이렇게 세안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제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2020 년도에 오픈을 했던 중앙박물관에서 기획했던 이 전시 새한, 한겨울에도 변치 않는 푸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픈했던 이 전시를 통해서였었는데요. 음 그때 느꼈던 그 감동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그때 샀던 그 도로 책을 꺼내서 다시 이렇게 보는데, 진짜 재미있게도 전시장에서 아마 많이 감동을 받았었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이 다시 꺼내 보니까 되새김질 되듯이 감정이 이렇게 막 부풀려져서 어 '아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 어제 그 정막 속에서 제가 그림을 즐겼답니다. 그런데 음 시간이 좀 걸린 거죠. 세안도 이 전시 기획은 세안도 원화가 일반인에게 이제 뭐 그전에도 서너 번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작가들한테 빌려서 전시가 이루어지긴 했었던 거지만, 실제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말하자면 107 그러니까 어 완당 선생이 이 그림을 그리고 170몇 년이 흐른 후였던 거예요 지금이. 그 시간 동안에 세안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 세안도라는 그림이 살아남기까지의 170여 년의 그 삶 동안의 삶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드라마 같아요. 진짜 드라마 같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그림 한 점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지? 그림이 도대체 뭐지?'라는 것과 같은 약간 그것에 대한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런데 인제 이게 세안도의 그 마지막 주인의 손창근 선생님이세요. 손창근 선생님이 이 세안도를 국가에 기증을 했어요. 몇 년 전에 10억 원에 나한테 팔라는 어떠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안을 거절하고 몇 년 동안 또 굉장히 깊게 고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머지 모든 작품은 국가에다 다 박물관에 다 기증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세안도 하나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세안도를 기증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전시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제 어 전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인제 미술계 뉴스에서 떠들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작품을 보기도 전에 감동할 준비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감동할 준비를 하고서 중앙박물관을 갔었던 거지. 근데
역시 또 세안도 작품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정말 이걸 볼까요? 어, 이제 세안도가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쭉 150m 이상의 길이로 쭉 펼쳐져 있는 이 작품, 이 모양, 이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된 이 상태에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세안도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게 전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기, 추사 선생님, 추사 완당, 뭐 선생님은 그때그때 호를 바꿨어서 호가 몇십 개가 된다고 했는데, 그때, 어쨌든 여기는 완당이라는 호를 썼는데, 완당, 그러니까 추사 선생님이 제자 이상적이라는 제자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이 세안들을 그려준 것은 원하는 요게 전부인 거죠. 근데 이게 17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까 이런 식으로 이어진 것을 마지막 표구를 어 이렇게 해서 세안의 두루마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그 시간 이 속에 스며 있는 세안도로 계속 살아있게끔 했던 그 많은 영혼들의 그 기운 이런 것들에 저는 감동이 먼저 받았어요. 이 170여 년 동안 세안도가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한번 좀, 그러니까 뭐 설명하는 것보다 책을 읽어드리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문화유산 답사기, 그러니까 정말로 추사사랑 유용준 선생이 제주편에 쓰여 있는 글 중에 하나거든요. 잠시 조금 길지만 읽어볼게요. 세안도의 제작과정은 헌종 10년, 추사 나이 59세 때 제주도에 유배 온 지 5년째 되었을 때 제작이 되었는데요. 세안도는 추사가 그의 제자인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으로 역관인 이상적은 스승이 기양살이 하는 동안에 정성을 다해 해마다 연경해서 구해온 책을 보내주었답니다. 그것에 감복해서 이제 선생님 쓰신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요게 이제 이게 글인데요. 이것이 해석하면 이런 글이랍니다. 세상은 흐르는 물살처럼 오로지 권세와 이익에만 수없이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대는 많은 고생을 하여 겨우 손에 넣은 그 책들을 권세가에게 기증하지 않고 바다 바깥에 있는 초췌하고 초라한 나에게 보내주었도다. 공자께서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세한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했는데 그대와 나의 관계는 전이라고 더한 것도 없고 후라고 덜한 것도 아니다. 쓸쓸한 이 마음이여 완당 노인이 쓰다. 이렇게 해서 요 발문을 약간의 이제 용준 쌤도 축약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한연후 지송백주 후조가 이제 공자가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뜻이래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이 세안도는 김정일 선생님만 그린 게 아니고 김정일 선생님 친구 권돈인 씨도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많이들 그렸겠죠.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낸 거니까 이렇게 어떠한 말씀을 뜻을 담아서 그림으로 그리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인화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그림을 받은 제자 우선 이상적은 너무나 감동해요. 엎드려 울면서 이거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10월에 이걸 받은 그의 10월에 동지사를 수행하여 영경에 갈 때 세안도를 가지고 와서 청나라 학자 16명의 시와 글을 받았다. 이것이 세안도의 총 66가이다. 그러니까 요 것에서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지점을 그 청나라 그 문인들 16명한테 받았다는 거죠. 발문을. 이렇게 꾸며진 세안도 두루마기는 이상적이 죽은 후에
그의 제자 김병선에게 넘어갔고 그 뒤 휘민고등학교 설립된 민병위의 소유가 되었다가 그의 아들 민규식이 후지츠카 치카시에게 팔아넘겼다. 여기서 이제 후지츠카 치카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후지츠카 치카시는 일본의 대표적인 중국 철학 연구자로 청나라 경학의 그의 전공이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추사 김정일을 서울에 와서 교수를 하던 차에 김정일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김정일을 발견하고 난 다음 인사동 고서점에 가서 그와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들여서 그가 추사 글씨 값을 다 올려놓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걸 사서 논문을 발표를 하고 나서 쓴 마지막 논문의 마지막 단정이 이거였답니다. 이리하여 청나라 학문은 조선의 영특한 천재 추사 김정일을 만나 집대성 되었으니 청조학 연구의 제1인자는 김정이다. 이제 그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주안점을 맞추어서 감동을 하고 그것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처럼 전문가가 아니고 아마추어인 사람에게는 이것에 대한 감동보다는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의 그 식견에 저는 더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대를 이어지는데 한 번씩 그게 귀한 줄 모르고 이렇게 내놓게 되었을 때 그걸 또 다행히 알아본 사람이 샀기 때문에 오히려 세안도는 더 세계적인 것을 인정을 받는데 더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후지츠카가 이렇게 해서 김정희 연구를 했는데 그 해에 이제 1944년 여름에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부 짐을 싸들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대요. 근데 미군이 공습이 한창일 때 후지츠카가 일본으로 간 걸 보고 나서 소전 그 선생님이 손재영 선생님께서 우리의 국보가 외국으로 나갔다는 것을 안타까운 그 무작정 그 막무가내로 후지츠카를 찾아가서 자기한테 달라고 쫄랐답니다. 그러나 후지츠카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어, 거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거절을 하는데 그 뜻을 버리지 않고 2달 동안은 찾아갔대요. 매일매일 찾아가서 졸랐더니 12월 어느 날 후지츠카는 소전의 열정에 굴복하여 맏아들 이키나오를 앞에 두고 자신이 죽으면 소전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대. 그러나 소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묵묵하게 바라보기만 했더니 마침내 후지츠카는 소전에게 세안도를 건네주며 어떤 보상도 받지 않겠으니 잘만 보존해달라고 했답니다. 이런 데서 엄청난 어떤 멋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아까 누구야 우리 그 민용희 선생님의 아드님은 민규식 씨는 결국 이것을 돈이 쪼들니까 전당포에다 맡겼는데 이것을 간직하고 있던 일본 사람이 결국 돈 한 푼 받지 않고 우리 순정 선생님한테 넘겨주었을 때 이 가치를 너무나 알아봤던 사람이죠. 이 같은 물건을 갖고 있어도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전을 손재현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잘 간직해 달라고 그렇게 국보라는 걸 알면서 잘 간직해 달라는 소리를 듣고 잘 간직을 했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막 어수선하니까 이걸 쉽게 풀지를 않았대요. 5년 동안 보여주지 않다가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5년이 지나서 추사예술연구 제1인자인 위창 오세창 선생님, 추사예술학술연구 제1인자 정인보 선생님, 그리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세 분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뒤이어서 이런 식으로 발문을 또 쓴 겁니다. 여기에
청나라 사람들이 발문을 썼으면 여기에 오세창, 이시영, 그다음에 정인보 선생님이 또다시 발문을 썼을 게 또 길어진 거죠. 유축인가 보다. 그렇죠? 네. 이렇게 기억에 아꼈던 것. 아꼈지만 손재영 선생님이 국회의원에 나갔다가 출마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이걸 또 전당보다 내놓게 됐다. 그때 선거자금에 쪼들려서 내놓았을 때 겸재 인왕지세또와 금강 정도를 삼성물산 이병철 사장님이 양도를 했고 그때만 해도 세안도는 차마 못 내놨대요. 전당을 잡히고 돈을 끌어다 썼는데 저장 잡혔던 세안도는 미술품 수장과 손세기에게 다시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그 손세기 아들 손창근 선생님한테까지 간 겁니다. 이 책을 쓸 당시만 해도 그 손창근 선생님 손에 있다 소장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손창근 선생님이 결국 국가에다 기증을 하게 된 거죠. 이 시간 동안에 흘, 어, 세안도의 운명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일개 하나의 그냥 편지의 그림일 뿐인데 170여 년 동안 이렇게 귀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식견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과연 이럴 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과연 그게 내 손 안에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간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한 식견도 없고 그만한 배짱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문화재들 이것을 백건 선생님이 문화의 힘이라고 말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안도는 이렇게 이제 주인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바뀔 때마다 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번에 수사 선생님을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앞에서 깍듯하게 예를 갖추는 것이 관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박물관에서 이걸 기증하고 전시장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걸 보고 그 선생님께서 손창 선생님께서 그림 앞에서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이렇게 TV 화면에 비쳤을 때 이거였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문화의 힘이구나. 백번 선생님이 그렇게 오로지 갖고 싶은 건 문화의 힘이라는 바로 이것이 그거구나. 그리고 안명관 선생님이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한 문화 강국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힘은 결국 사람 정신의 힘이고 인문의 향기이겠죠. 네. 이런 것들에서 오는 아우라가 저는 신기한 겁니다. 이 작품 자체에서 느껴지는 기운보다도. 어, 그러면서 때로는 정말 왜 이렇게 유난들이야. 너무 오바 떠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오바를 떠는 거야? 이런 느낌 때문에 작품을 약간 삐딱한 심정으로 깊게 들여다볼 때도 있어요. 이제 세안도도 이제 그런 그 복잡한 심정이 같이 엉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만 들여다봐도 제가 한자를 해석할 능력도 없고 서예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낯선 사람이다 보니까 세안도 그림을 앞만 바라봐도 저는 그렇게 칼칼한 기운, 진짜 칼칼한 그 느낌이 좋기는 하다. 위에는 별로 그렇게 감동을 못 느꼈었습니다. 중앙박물관에서도 사실은. 그런데 음, 전문가들은 그걸 막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토목법이 뭐 살려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박수도 치고 막 그러는데 비백의 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몰랐거든요. 말뜻은 알았죠. 말뜻은 알았는데 이제 비백의 효과라는 것은 붓자국이 마치 빗자루를 쓴 것처럼, 그러니까 물을 거의 안 섞고 산다는 것을 붓끝이 잘게 갈라져서 쓰이는, 서체래요. 그것을 선생님 그에 의해서 다시, 그 맥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동 제일의 천재로서 대접을 받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그것을 어머, 이건가 봐. 라고 느끼면서 비로소 감동이 일어났던 것이 세안도가 그려지는 상황을 영상으로 확장하면서 흘렀던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감탄사가 저절로 났거든요. 그림이 이렇게 세안도의 그림이 그러니까 확장되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이렇게 되고요. 이거였어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영상에서 이제 이렇게 확장 된 거, 이거 제가 그때 보면서 영상을 찍었던 건데, 확장 되면서 이게 추상화로 피어나는데, 비로소 이 추상화로 피어난 이 부분들을 확대해서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보석보석한 느낌. 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그 쓸쓸하면서도 초원한 어떤 것. 그런 기운이 스며들면서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 앞에서 비로소 느낀 거예요. 원본을 보고서는 몰랐다가 먹먹해지면서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세안도 했구나. 이상적이가 이 그림의 이 느낌과 글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이웃나라에 들고 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식견 있는 그들은 또 그 그림을 보면서 댓글 쓰듯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글을 쓰고 그랬구나. 그들의 그런 행위가 그렇게 꼭 가장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좀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세안도가 저한테는 이제 마음에 새겨진 그림이 됐고, 진짜 묘하게도 어제처럼 적막한 느낌이 들 때, 씁쓸할 때, 또 마음이 심란할 때, 이 그림책을 이렇게, 저 그림책이라고 하거든요. 세안도 그 명을 이렇게 쭉 하나씩 넘기면서 보고, 사람들이 발문 쓴 거 해석해 놓은 글을 읽고, 그러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안도에 대한 생각이 각별해질 수밖에 없죠. 추사관. 그러다가 제주도에 가서 제가 추사관을 갔습니다. 이 추사관이 세안도가 그려졌던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렸던 바로 그 동네에 지어진 추사관이죠. 이 추사관은 용준 선생님이 문화재청장으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 대적할 당시에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건립한 거였어요. 이 추사관에 가서 또다시 거기서 해설을 듣고 그림을 다시 보고 그 중앙박물관에서 있었던 것들이 그 그림으로 그러니까 녹화돼서 된 것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그제서야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만개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주서 선생님의 그 정신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칭송하는지가 조금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이 추사관 건물이 진짜 어, 뭐라 그럴까요? 멋지다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처음에 갔을 때는 뭐야?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그냥, 아니, 뭐야라는 느낌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그 느낌? 그냥 소박한 하나,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그 느낌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이걸 감자탕꼬라고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라고 그 정도였었는데, 추사관 들어가는 바로 요 있고, 이 추사관의 건축은, 승효상 선생님 하셨거든요. 근데, 요 입구, 요 입구에 제주 추사관을 지켜야 된 추사관 철학에 대해서 쭉 써 있는 것을 읽으면서 건축가의 그 철학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제주에서 제가 자주 느끼는 건축가는 예술가다.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려가는 계단이 굉장히 가파라요.
굉장히 가파르면서 지그재그로 돼갖고 그냥 한 번에 내려가지 않게끔 했던 거죠. 그거 자체가 이미 유백기를 표현을 했던 거죠. 그 수사관 건물에 대해서 이게 지어지는데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힘이 합쳐져서 지어질 수 없는 것이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감자창고로 불려지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승경 선생님이 이 건축에 대한 당신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 기념관에 비하면 추사관의 건축은 400평이 되지 않는 비교적 작은 규모다. 그러나 추사관이 놓이는 장소와 유배 살던 집을 감안할 때 대단히 큰 볼륨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규모가 지상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대정읍성 성벽과 유배 살던 집은 물론이고 인근의 작은 집들을 압도하는 건축으로 대두될 것이며 이는 유배당한 이를 기리는 목적에 반환한 일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볼륨을 지하에 묻어 형태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그래야 은거와 유배를 기념하는 건축으로서도 더 설득력이 있다. 주민들은 이 건물을 감자창고라고 불렀다. 아마도 뭔가 화려한 건축을 기대했던 것에 대한 실망이 섞인 비아냥으로 들렸다. 그러나 그렇다면 내 의도가 성공한 것이다. 이 건축은 그저 그런 감자창고로 보여야 했다. 그만큼 내 건축 형태에 대한 부질없는 욕망을 절제한 결과였으니 위대한 예술가 추사에 대한 외경심으로서도 그렇게 나를 죽이는 게 마땅했다. 나는 라는 별칭이 자랑스럽다. 너무 멋지죠? 승윤성 선생님의 이 건축 철학도.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추사 선생님의 그 정신이 이 건축에서도 이렇게 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현대도 같이 이어져서 같이 피어난다라는 걸 느끼니 이 건물에서 각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를 건너서 들어가면 이제 이게 추사관 이제 밖에서 보았을 때 모습이에요.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런 글씨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글씨 추사체 하는 추사 선생님이 글씨체를 보면은 마치 캘리그라피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물론 저는 한자를 읽어서 그 뜻을 소개할 만한 능력 없습니다. 근데 글씨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정말 추사 선생님이 시서학과 능통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걸 보고 알쓸신잡에서 유시민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사 선생은 한국의 피카소다. 자신의 감정을 글씨체에 표현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글씨로 그림을 표현했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정말 어느 부분에 가서는 기름기가 쫙 빠진 그 느낌이 감동스럽다라는 얘기 하는데 그 또한 맞아.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시장에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개 찍은 건데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캘리그라피죠. 그다음에 보정산방하고 이것은 제가 조금 때 이제 보여드릴 것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거 그림들 보세요. 이거를 읽어서 해석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책을 찾아서 보면은 해석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만으로 보아도 저는 충분히 그림으로도 해석이 될 만큼 읽혀질 만큼 재미가 있어서 추사차 하더니 그게 왜 그런가 정말 마음껏 놀았구나. 유시민 씨 말 맞다나 본인의 감정을 그 글씨를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구나. 야 진짜 천재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 그림 앞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건 이제 그 선생님의 거적대 선생님 머물렀던 곳에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조금 마음에는 안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싶은데 뭐 이상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김정희 선생님 이게 추서 선생님이고 친구분인 초희 선생님이죠. 초희 선사 그다음에 제자 허백년 씨가 추사 김정희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완도에 있는 허백년, 진도군요. 진도에 있는 이 양반은 추사가 제주에 있는 동안에 세 번이나 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 봉양하고 이러면서 제자로서 역할을 하고 그림을 그리게끔 독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희 선생님하고는 친구로서 격이 없이 지내면서 그 유배 생활 중에 와이프가 죽잖아요. 나중에 그걸 알고 애통해하는 그 저기를 위해서 어, 친구를 위해서죠. 투사를 위해서 6개월씩이나 같이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유배 기간 9년여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편지를 쓰고 막 그랬던 걸 보면서 굉장히 자상하고 음, 섬세한 분이구나. 기골이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기백이 있기도 하지만 그 천상 예술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수선화를 예뻐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 삶이 절대로 녹록지는 않았으나 한평생 잘 살다 가셨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한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그러니까 훌륭한 학자, 어떤 사람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한 인간으로 이렇게 비춰볼 때 이만하면 참 고됐지만 마음껏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사셨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업적을 어떻게 남겨 그건 저는 이제 어, 나중 문제고 그런 것에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추서 선생님의 얼굴을 저기 수치가 그린 허변년이 그린 그림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대충 감이 잡히죠. 그 추 선생님의 그 그림 수상화도 그렇고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 이목선 선생님이 추 선생님의 이 표상을 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사관에 올라가면은 2층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사관에서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2층 공간이었습니다. 이 2층 공간은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선생님이 이 초상 하나만 딱 있고 그때 이렇게 꽃이 꽂혀져 있는 이거 하나만 딱 있고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어 2층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없었어요, 마침. 그래서 더 이제 더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올라갔는데 이 조각품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녹슨 곳에서 막 이렇게 상처 난 것도 같고 막 이런 색깔들 하면 아, 재료를 참 잘 선택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렇게 독대하듯이 선생님을 이 앞에서 이렇게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쳐다보고 뭐 옆으로도 보고 뒤로도 가서 보고 막 그랬는데 그 순간에 아까 어, 그 누가 허백년 서초 허백년이 그린 이 그림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리고 추 선생님이 또 다른 사진 같은 그 초상 그림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선생님의 그 어떤 생명력 같은 이 선생님 살아있는 그 기운 같은 것들이 저한테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때 좋다라는 표현이 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은 있어요. 분명히 힘은 있는데 재료만으로도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힘이 쫙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인자한 기운과 고요함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이목상 선생님, 이제 민중미술가잖아요. 이목사 선생님의, 워낙 그, 탁월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 선생님이 다른 작품에서는, 어, 전혀 느끼지 못했던, 정말 사뭇 다른 어떤 그 느낌이 이 2층 공간 전체에 이렇게 흐르면서 기운이 쫙 퍼져 있더라고요. 하나의 조각품이 있음으로써 그 조각품에서 방사된 기운으로 2층 공간에 아주 굉장히 남다른 1층에서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데 어둑어둑했거든요. 어둑어둑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굉장히
가만히 머물러 있게 됐어요. 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창으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있는 창으로 조그만 그 창으로 이렇게 밖에 있는 푸른 잔디들이 보이는 거. 그 정도 그 정도의 반짝거림 속에서 고요한 정중동이 느껴진 이 공간에 그 기운에 빠지게 됐던 거죠. 그때 비로소 저는 이걸 본 거예요. 이게 2층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요 판전이라는 글씨거든요. 이 판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굉장히 칭찬을 해요. 이거 쓰고 3일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삼성동 봉은사에 있는 현판입니다. 이거 봉은사에 있는 그 현판, 이 판전을 보고, 아까 위에서 봤던 그런 글씨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을 하죠. 유홍준 선생님 글 중 한 부분이거든요. 불계 공졸이란 잘했는지 못했는지 가늠할 수 없는 경지를 말한다. 수사의 마지막 작품이 된 현판 판전은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기력도 쇠한 추사가 마지막 힘을 짜내 쓴 글씨다. 이 현판에서 보정삼방이나 불임난치, 아까 여기서 봤던 보정삼방, 불임난치, 이 보정삼방은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머물러 있던 곳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강진 다산 교당에 걸려 있는 건데요. 이 보정삼방이나 불임난치 이런 그림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다. 그쵸? 그건 분명하죠? 다만 또박또박 정성 들여 정직하게 쓴 글씨만 있을 뿐이다. 어린 시절 추사가 처음 글씨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또박또박 쓴 글씨와 비슷한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진다. 유흥준 선생님이 이 해석이 없었으면 과연 제가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지 그건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해석을 더불어서 해석을 바탕으로 그것이 진짜 그거구나라고 느낀 건 사실은 2층 이 공간에서 이 공간에 차 있는 기운을 안고 난간에 기대서 아래층을 바라봤을 때 느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다워진다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돌아간 그 느낌. 어린아이답다라는 게 자연 상태인 거잖아요. 고단했을 법한, 그 삶. 그러나 고단하지만 충만했던 그 삶 자체가 쓰러지는 과정에 마지막 힘을 냈던 어린아이의 그 기력, 기운 같은 거, 그런 것이 느껴져서 아마 2층 공간이 또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전체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제가 전시장은 혼자 다니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시장은 웬만하면 혼자 가는 편입니다. 이런 것에 빠져 있으려면은 그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음, 그 뭐라 그럴까? 투사관에 가서 그걸 보면서 문이나의 그 정신이 이렇게 조각과 건축으로 현대에서도 이어져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유홍준 선생이 문화재청 장으로 있을 때 그 문화재청에서는 그 권리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기지를 발휘해갖고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추사 작품을 갖고 있는 걸 기증해주길 부탁하면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다 그 작품을 기증을 하고 이러면서 자격 요건을 갖춰서 이 공간을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제가 아까 안병강의실을 소개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힘이 있는 자들, 재력이든 권력이든 힘이 있는 자들이 문화의 그 힘을 알 때 피어나는 그 것은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제죠. 그 인문의 향기고 그게 사람의 향기구나.
안목 있는 자들이 힘을 가졌을 때 이렇게 멋지게 피어날 수가 있구나. 그것에 다시 한번 또 감동을 하면서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저 자신도 참 좋았고 이렇게 맑아지는 그 느낌이 행복했었습니다. 굉장히 그냥 후덥지근했었어요. 그런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놀다가 인제 이런 그러니까 인문의 힘으로 느껴진 이 감동은 근데 묘하게도 어느 정도 차고 나면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긴장감 속에서 오는 그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풀어내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전시장을 하루에 한 군데를 보고 나면은 가는 더 이상 안 보려고 하는 건데 마침 이렇게 전시를 보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제가 못 가고 다음에 갔지만 안덕계곡을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결을 했습니다. 안덕계곡입니다. 안덕계곡은 추서유백길 산코스에 속하는 곳인데요. 원래 코스에는 이 추사길이 없대요. 원래 코스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아쉬움을 느꼈는지 추서유백길이라는 것을 1코스, 2코스, 3코스로 해서 그 대정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3코스에 안덕계곡이라는 곳이 속하는데 이 안덕계곡을 추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추서 선생님은 9년 동안 있는 동안에 집을 3번 옮기는데 마지막에 옮겼던 곳이 안덕 쪽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 안덕계곡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고 산책을 자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굉장히 맑았대요. 지금은 가서 보면 이렇게 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맑아서 이 물로 차를 지기셨기 때문에 차를 끓여서 많이 드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안덕계곡 굉장히 멋지죠. 진짜 멋집니다. 안덕계곡 가보면은. 제주도가 거의가 다 건천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 그러니까 밑으로 다 빠져서 계곡이 다 대개 건천인데 안덕계곡은 건천이 아니에요. 언제나 물이 있습니다. 제가 안덕계곡을 제가 2번을 갔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참 멋진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바위가 가지고 있는 주상절리에 속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 수직 기암 바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이 굉장히 우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안덕계곡이 이 성목이 화렵수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라서 학술적 가치가 굉장히 있대요.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도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인제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너른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 어디든지 걸쳐서 앉아서 놀 수도 있고요. 곳곳에서 용천수도 나와서 용천수에 발 담그고 앉으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안덕계곡에 가다 보면 이런 바위 그늘집터라는 것이 예전에 인제 이거 보면은 탐나 시대에 AD 500에서 900 년이라잖아요. 여기에서 주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기도 했다라는 거 그런 어떠한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추사관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그저 그냥 자연에 스며들어서 쉬는 것. 저는 그렇게 놀았습니다, 여기에서. 어 요번에도.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참 머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력이 좀 있다면 가까이 있는 삼방산이나 송악산 둘레길 그다음에 단산오름 이런 데를 한 코스를 더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제가 삼방산이나 송악산 거기도 삼방산도 추서 선생님께서 자주 오르던 산책길이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따로 다음 기회에 독립적으로 소개할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 이렇게 해서 제주도는 자연, 역사, 민속, 언어, 미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 라고 용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본격적으로 제주 여행을 시작하면서 여행자로 감동에 빠져서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인제 가디언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디언 입장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 제주의 속살, 지금 말씀드렸던 자연, 역사, 민속, 언어, 미술 등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피어나는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움. 저는 그걸 제주의 속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많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그 즐거움이 제주도가 나를 자꾸 끌어잡아 당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 오늘 소개했던 추사 선생님의 유배지였던 그 추사 선생님의 성지순례길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저는 문이나 문이나 하고 선비정신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그 느낌을 알 것도 같았고요. 그 문이나 정신과 선비 정신은 인문학의 정신으로 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니, 보다는 좀 보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추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사관과 안덕계곡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이어서 추사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